암행어사와 백정, 박돌. 옛날 경상도 한 고을에 박돌이라는 백정이 살고 있었다. 칼 쓰는 재주가 좋은 데다가 어찌나 부지런하고 사분사분한지 항시 손님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재산이 늘어서 수십 년 사이에 큰 부자가 되었다. 사는 모양이야 양반집하고 될 수가 없었지만 실속으로 보면 고을에서 첫손에 꼽힐 정도였다. 문제는 신분이었다. 천한 중에서도 가장 천한 개 소 잡는 백정인지라 아무리 돈이 있어도 천대와 괄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게다가 고을 양반들은 툭하면 그를 붙잡아다가 이유 없이 닥달하곤 했다. 여봐라, 네 죄를 알렸다. 그러면 백정은 싹싹 비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덕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빌고서 재물을 싸다가 바쳐야 풀려나니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어느 날인가 박돌은 단단히 결심을 했다. 평생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며 살 수는 없지. 나도 어떻게든 양반이 돼서 차별 없이 살아보겠어. 그때 박돌의 집 근처에 고을 이방이 살고 있어 가끔씩 찾아와 고기를 떠가곤 했다. 그는 씀씀이가 해퍼서 10냥을 벌면 20냥을 쓰니 밑빠진 독이었다. 돈이 모자라면 관가의 돈을 꺼내다가 제 것처럼 쓰곤 했다. 박돌은 이방이 찾아올라치면 버선발로 뛰어가서 반갑게 절하고 후히 대접했다. 그리고 명절이나 좋은 날이면 쌀이나 비단 같은 귀한 물건을 선물로 보냈다. 그렇게 후하게 대하자 언제부턴가 이방도 박돌을 만나면 에헤 박점지 오랜만이군 하면서 살갑게 대하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나라에서 감찰을 나와 고을 관가의 출납을 살피게 되었다. 살펴보니 고을 공금이 무려 3,000냥이나 비었다. 그 원인을 캐고 본즉 모두가 이방의 무단으로 가져다 쓴 것이었다. 감찰을 나온 관찰사가 불같이 화를 냈다. 날았던 귀한 줄 모르고 멋대로 갖다 쓰다니. 사흘 안에 3,000냥을 들이지 않으면 물꼬를 내리라. 이방이 집에 와서 재산을 톡톡 털어서 모아봤자 3,000냥은커녕 300냥도 되지 않았다.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다. 이방은 머리를 싸매고 누워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누가 찾아왔다. 이방날이 계십니까? 잠깐 뵙고자 합니다. 고을 백정 박돌이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소식을 듣고서 찾아온 것이었다. 날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인데 그것 때문에 사람 목숨이 오간다는 게 될 법한 일입니까?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린 것이니 기력을 차리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웬 보따리를 내밀었다. 제 정성이니 아무 말씀 말고 받으세요. 박돌이 물러간 뒤 보따리를 풀어보니 서리서리 엽전꾸러미였다. 헤아려 보니 단 한 푼도 빠지지 않는 3,000냥이었다.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다음 날 이방은 그 돈을 그대로 관과에 바쳐 죄를 면하고 떨려날 뻔했던 이방 자리를 지켰다. 그게 에오라지 박돌의 은공이었으니 이방으로서는 그냥 두고만 있을 수 없었다. 어떻게 보답할까 궁리하던 중 마침 고을 향청에 좌수 자리가 하나 비자 무릎을 탁 쳤다. 옳거니 박돌에게 좌수 자리를 하나 주자. 사람들이 그만하면 좌수를 10번 하고도 남지. 이방은 좌수 사령장을 한 장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박돌을 좌수로 임명했다. 좌수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고을의 유지로서 양반만이 맡을 수 있는 직책이었다. 그러니 졸지에 백정이 양반이 된 셈이었다. 하지만 양반 되는 일이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다.
백정 박돌이 좌수가 되었다는 소문이 나자 온 고을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 법석을 떨기 시작했다. 박돌은 물론이고 이방한테도 큰 벌을 내려야 한다고들 펄쩍 뛰었다. 그만 이방까지 난처한 지경이 되고 말았다. 자네를 돕는다고 한 일이 되었으니 어쩌는가. 그게 세상 인심 아니겠습니까? 내 작정한 일이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이 고을을 뜨렵니다. 다음날 박돌은 가진 재산을 모조리 처분해서 돈으로 바꾸었다. 모두 3만 냥이었다. 박돌은 품속에 좌수 사령장을 간직하고 돈 보따리를 짊어지고 식구들과 길을 떠났다. 그가 찾아간 곳은 아는 사람 한 명도 있을 리 없는 함경도 땅이었다. 함경도 한 고을에 당도한 박돌은 번듯한 기와집과 전장을 장만하고 하인을 사모아서 양반 노릇을 시작했다. 먼저 고을 양반들과 마을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 나는 경상도 고을에서 좌수 노릇을 하다가 이사온 박아무개 올시다. 잘 부탁합니다. 그러자 고을 양반 하나가 물었다. 양반이라면 그 댁에는 벼슬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자 박돌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꾸며댔다. 예, 지금 팔도 암행어사로 다니는 박문수가 내 조카뻘 되지요. 박문수라는 말에 다들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다. 그 유명한 박어사와 한 집안이라면 대단한 양반임이 분명했다. 그런데 일이 어찌 되려고 그랬는지 진짜 박문수 어사가 어느 날 그 동네를 지나게 되었다.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람들 하는 얘기가 수상했다. 저 새로 이사온 양반 말이야. 암양어사 박문수와 일가라네. 삼촌뻘이라지? 글쎄, 그렇다네요. 박문수가 들어보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함경도 땅에 친척이 있다는 건 금시초문이었다. 어느 사기꾼이 자기 이름을 팔아먹은 것이 분명했다.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군. 그날 저녁 박문수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 박돌의 집을 찾아갔다. 한바탕 경을 칠 판이었다. 계십니까? 지나가던 객이 하룻밤 묵고자 합니다. 그러자 안에서 하인들이 뛰어나와 맞이하는데 대접이 용숭했다. 주인이 찾아오는 손님네들을 잘 대접하라고 일러둔 참이었다. 저녁상을 물리자 직접 주인이 나와서 안부를 물었다. 손님,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박문수는 대접을 잘 받았다고 사례하고서 넌지시 박돌을 떠보았다. 그런데 듣자 하니 주인장이 어사 박문수와 일가라고요? 박돌은 그 소리를 듣고서 화들짝 놀랐다. 예사로 물은 것이 아니라 속뜻이 담겨있음을 직감한 것이었다. 그는 눈을 들어 손님의 행색을 자세히 살폈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예사 사람이 아니었다. 박돌은 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시오? 소인이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박문수가 박돌을 달래면서 말했다. 이럴 게 아니라 어디 사연이나 좀 들어봅시다. 그러자 박돌은 경상도 땅에서 백정리를 하던 일부터 그곳에 이사온 일까지 그간의 사연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한참 얘기를 듣던 박문수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소인이 양반 노릇을 하게 된 건 세도를 부려보자는 심산에서가 아닙니다. 그저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지요. 하늘이 낸 사람이란 누구나 귀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감님의 가문을 판 것은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길이 없으니 죗값을 받겠습니다. 처분대로 하십시오. 박문수가 귀로 박돌의 말을 듣고 눈으로 행동거지를 보니 여간한 인물이 아니었다. 천하디 천한 백정 출신이라지만 웬만한 양반 10몫을 하고도 남을 만한 인품이었다.
박문수는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저분을 기다리시오. 박돌이의 집을 떠난 박문수는 며칠간 고을을 두루 살펴본 다음 관가로 사또를 찾아갔다. 암행어사 박문수란 말에 사또가 깜짝 놀라 허둥댔다. 딸이 어인 행차십니까? 제가 있거든 벌을 내려주십시오. 고을이 태평하니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인사차 들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한담을 나누던 박문수가 뜻하지 않은 말을 꺼냈다. 이 고을에 저희 삼촌뻘 되는 어른이 사십니다. 내일은 그 집을 들러보고 떠날 참입니다. 예, 그러셨군요. 다음날 박문수가 백정 박돌의 집으로 행차를 하자 이방 이하 여러 관속이 뒤를 따르고 동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다. 박문수는 박돌의 집에 도착하자 대문을 활짝 열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어르신, 문수가 길을 가다가 인사차 들렀습니다. 그러자 방문이 덜커덩 열리더니 박돌이 한 손에 담뱃대를 든 채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다. 오, 조카님 오셨구먼. 그러지 않아도 들를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네. 어서 올라와. 눈끝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여유롭게 맞이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박문수가 마음속으로 무릎을 치면서 감탄을 했다. 역시 인물은 인물이로군. 내가 사람을 제대로 봤어. 박문수가 그렇게 박돌의 집에 한나절 머물다 가니 동네 인심이 박돌한테로 모여들었다. 이제 그가 대단한 양반이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고을에 내놓으라 하는 양반집이 저마다 그와 친해보려고 선물을 보내서 선물이 그 집안에 그득할 지경이었다. 박문수는 그냥 떠나갔지만 박돌은 은공을 지나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가난하게 살고 있는 한양 박문수 본가에 돈을 실어 보내서 번듯한 새 집을 지어주고 세간을 장만해 주었다. 박문수가 팔도 감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낡은 오두막은 간데없고 번듯한 기와집이 기다리고 있었다. 웬일인가 의아해하고 있는데 동생이 뛰쳐나오면서 다짜고짜 타박을 했다. 형님, 나 좀 봅시다. 난 형님이 청렴한 줄로만 알았더니 어디서 수탈을 해서 이렇게 재물을 모았단 말이오. 형님한테 단단히 실망했어. 박문수가 곰곰 생각해보니 박돌이 한 일에 분명했다. 아하, 아마도 박돌이가 이런 일을 했나 보군. 아, 박돌이란 놈이 대체 어떤 자란 말이오? 함경도 땅에 인물이 하나 있지. 박문수가 웃으면서 박돌에 관한 일을 얘기하자 동생은 낯빛이 불그락 푸르락해서 씩씩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그럼 그 백정놈의 조카 노릇을 해주고 왔단 말이오? 세상에 이런 망신이 있나? 내 이 몹쓸 백정놈을 당장 때려 죽여버리고 말테. 동생은 당장 함경도로 떠난다고 법석을 떨었다. 그 성질이 얼마나 불같은지 박문수도 말릴 수가 없었다. 동생이 박달나무 몽둥이를 들고 길을 떠나자 박문수가 얼른 발빠른 사람을 시켜 박돌에게 편지를 띄웠다. 동생이 불같이 화가 나서 찾아가고 있으니 잘 대접하라는 내용이었다. 편지를 받은 박돌은 동네 사람들을 다 집에 불러 모았다. 좋은 음식에 좋은 술을 잔뜩 차려놓고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호기롭게 말했다. 자, 오늘 내가 좋은 구경을 시켜줄 테니 잘들 보시구려. 전에 다녀간 박문수 조카의 아랫동생이 미친 증이 있어 집안에 걱정거리인데 마침 이리로 온다고 하니 내 어찌하는가 지켜들 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려니 아니나 다를까 한 양반네가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치면서 소리를 쳤다. 야, 이 백정놈아 어디 있느냐? 네가 우리 아저씨라고? 형님은 어떨지 몰라도 나한테는 안 통한다 이놈아.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고 웃으면서 한마디씩 했다. 으히,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글쎄 말이야, 아저씨더러 백정이라니 소가 다 웃을 일이야. 그때 박돌이 나서서 말했다. 아직도 미친 병을 못 고쳤단 말이냐? 얘들아, 뭐라느냐? 박돌이 눈짓을 하자
대기하고 있던 육척 장정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박어사 동생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그를 좁다란 광 속에 쿵 쳐박아 넣고는 덜컥 빗장을 질렀다. 이놈 백정놈아!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박어사 동생이 이렇게 악을 쓰면서 소리쳤지만 박돌은 들은 척도 안 하면서 잔치를 계속했다. 미친 병에는 굶기는 것이 제일 좋은 약이지요. 그렇답디다. 박어사 동생이 우라가 나서 죽어라 소리를 쳤지만 다들 미친 사람 취급을 하니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정말로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먼 길을 급히 오느라 허기가 진 참에 음식 냄새는 왜 그리 고소한지 몰랐다. 밤이 되어 동네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자 박돌이 광으로 다가와서 넌지시 말을 건넸다. 이보시오. 당신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내가 여기서 양반 노릇을 한다고 해서 세상에 해가 될 것이 무엇이 있으며 당신이 나를 백정으로 만들어서 무슨 득이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마음을 돌이키시오. 하지만 박어사 동생은 분이 치밀어서 욕을 해댈 뿐이었다. 어허, 이거 한 사날 굶어야 되겠구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집에서는 잔치가 이어졌다. 박어사 동생이 줄임배를 움켜쥐고 계속 악을 썼지만 돌아오는 건 비웃음과 동정뿐이었다. 그렇게 하기를 사흘째 마침내 박어사 동생은 기진맥진해서 더 버티지 못하고서 항복을 선언하고 말았다. 아이고 아저씨, 내가 잘못했습니다. 날 좀 풀어주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비웃으며 박수를 쳤다. 아, 이제서야 저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왔군. 박돌이 박어사 동생을 풀어주면서 말했다. 그간 고생이 많았구나. 어쩌다 몹쓸 병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맛난 음식을 차려주니 사흘을 굶은 박문수 동생이 개걸스럽게 먹어대기 시작했다. 음식을 다 먹더니 인사를 한운동 만운동 급히 한양으로 내빼버리고 말았다. 박돌은 하인들을 시켜서 그 집에도 재물을 넉넉히 실어 보냈다. 동생이 서울에 도착하자 박어사가 물었다. 그래, 동생, 가보니 어떻던가? 그러자 동생이 그만 설레설레 쳇머리를 내두르면서 아이고 형님, 말도 마시오. 대단합디다. 양반 노릇 평생 해먹고도 남겠소. 하는 것이었다.